들리세요? 저기 카메라 안 나오네. 되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썸네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지준이랑 기술사가 다 됐다고 하면 저한테 메시지에서 말씀 주시면은 제가 전화 드리고 이제 파일 교체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지. 여기서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맨 첫 페이지.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들리는 차로. 예. 잘 들리세요?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들리세요? 네네. 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 시험 어떠셨나요? 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제 응용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확실히 이제 응용 쪽이 좀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 쪽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각 교시별로 문제를 선택하는 데는 큰 이제 어려움은 없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2교시형에서 토픽 자체로는 어려움은 없지만은 한 뎁스 있게 또 들어가 보면 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땐 그런 이제 관리 쪽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그죠?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시험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그동안 6개월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오늘 시험 치신 것들을 가볍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복기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복기라는 걸 안 하게 되면은 내가 시험 쳤었을 때 했던 그런 실수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을 또 이제 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혹은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예상 점수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 점수를 채점을 해보면 난 떨어졌어. 떨어진 건 맞는데 그거에 실제된 결과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학습을 계속 이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떨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저희 멘토들도 좀 상당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옆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문제 보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떨어내드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편하게 누워서 들으셔도 되시고 엎드려서 들으셔도 되시고 혹은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들으셔도 되시니까요. 편하게 들으면서 오늘 내용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 분들하고 이제 실제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봤는데 어떨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네. 잘한 것과 못한 것 중에 잘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시험을 치면서 그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인 것 같아. 지금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뚜렷하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즉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오늘 내용들을 보시고 실망하실 필요는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고생하신 이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저희가 준비한 해설 관련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129회는 잠깐 잊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으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멤버분들이 다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포의 기본반 그리고 이제 빅업반 운영하고 있는 최우슬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 자, 그러면 일단 해설집을 보기 전에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해설집은 저희 멘토들도 이제 멘토진 4명이서 동일하게 즉 이제 짧은 시간에 작성한 해설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100% 정답은 아닐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여러분들 쓰신 것과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럼 비교했었을 때는 야, 나 떨어졌어라고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인지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교사 시험은 예를 들어서 정답이 A인데 모든 사람이 B라고 쓰잖아요. 그럼 B를 맞다 즉 6점 만점에서 6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절대로 그 결과를 장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내용과 내가 좀 쓴 내용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역시도 이전에 실전에서는 전 110회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괴로웠던 문제들 몇 가지들을 아직도 떠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리버스 프록시라는 거를 리버스 프록시를 문제를 풀었었어요. 근데 그거 지워서 썼거든요. 지워서 썼는데 실제로 그 리버스 프록시에 대해 가지고 잘 쓰신 분이 옆에 이제 결과를 서로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가 됐을지 최소가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방어가 되면서 전 전혀 틀린 방향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방어가 되면서 어쨌든 이제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주의사항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관리기술사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내용들을 볼 건데, 관리는 이제 해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은 전체적인 문제만 한번 리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 사이에 전체 마무리할 테니까요. 편하게 들으시고 끝나시면 가셔서 술 드셔야죠. 그죠? 네, 거하게 한잔 하시고 여러분들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이제 최근 4회 문제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맨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126회부터 129회까지 소프트웨어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 그리고 보안 쪽 이쪽 비중이 높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126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이 아무래도 비중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보안 쪽이 127회, 128회 좀 많았다가 이번에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127회에서 5문제 나오고 이제 3-4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도메인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보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경영, 즉 요 도메인들이 전통적인 관리에 관련된 도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3문제 이상씩은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번에 대박이에요. 정보관리기술사뿐만 아니라 응용 쪽에서도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기본 도메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지를 했던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쭉 봐보시면은 COS라든지 신기술, 디지털 서비스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법제도, 네트워크 알고리즘들까지 골고루 터치는 다 하면서 이제 출제를 한 회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 이제 도메인별 다시 썸머리 한 거고요. 넘어가 될 것 같고,
자, 1교시만 별도로 떼서 한번 봤었을 때는 129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두 문제 출제가 됐고요. 약간 이제 우리가 AI 윤리하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즉 군집화 알고리즘 출제가 됐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준비들 했던 토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2교시형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출제가 됐는데 실은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주간 기술 동향에 한 3년 전쯤에 올라왔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전에 준비를 했었던 이제 딱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보면 이번 출제자 성향들이 뭐 그 정도 시점에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AOP라든지 전통적인 토픽들 많이 끄집어냈거든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골고루 한 문제씩은 도메인별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다양하게 깔려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2교시도 2교시형만 쭉 끄집어내 봐도 전체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건 알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 방향하고 동일하게 이제 관리 도메인들에 집중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그리고 난이도 그리고 이제 도메인별 그 삼포도를 봤었을 때는 기본 토픽부터 그리고 현황에 연계된 토픽들 그리고 경험을 묻는 문제들 2교시형에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 형태로 출제가 됐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난이도는 토픽 주제 자체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은 일부 뭐 2교시는 원래 일부 모르는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 다만 경험을 묻는 문제들, 즉 고려사항이라든지 담당자 입장에서 설명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면서 이거 채점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라는 문제들도 좀 내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 관점에서는 난이도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중상 쪽으로는 안 갈 거고 중에서 약간 밑으로 조금 내려오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도메인 출제 비율이고요. 도메인 형평성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교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3문제 중에서 10문제 무난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리와 기반이 되는 전통적 토픽들이 다수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오래 공부하신, 한 3년 전쯤에 공부하신 분들이 출제를 한 멤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2교시형은 다 문제가 1교시형도 실은 재밌었던 거는 묻는 게 되게 많았었죠. 2교시형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에서 여러 개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목차 잡으실 때 좀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T 현황과에 엮여 있는 일부 가이드, 제도법 이런 내용들도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는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2교시형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1교시부터 그럼 결론 다시 한번 요약만 하면요. 자, 1교시, 2교시형 전체 관리는 난이도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이 가장 변별력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문제들에서 좀 분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조금 차이를 낼 수 있는 계기도 어쩌면 만들어줄 수 있는데 교시로 봤었을 때는 4교시가 어쩌면은 이제 변별력을 주는 그런 교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자, 1교시 문제 그렇습니다. 저라면은 1교시는 이렇게 10문제를 선택했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1번은 윤리. 제가 실은 1교시형 1번 문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이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왜 괴로웠냐면은 제가 또 이제 정치적 성향 때문에 설마 이런 문제를 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멤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안 했던 경향이 있었었고 신문 기사만 정리해놓고 거기 있는 내용 보시라고만 했었던 게 이제 할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은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디지털 플랫폼과 이제 변화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거기에 이제 주제는 크게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
포함이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이라는 또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면 충분히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 효과는 뭐 정보 문서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긴 했으나 어쨌든 알범 문제 보면서 이런 괴로움을 좀 느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윤리부터 이제 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에어피도 저희가 이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썼고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 고시 같은 내용은 실은 이제 여기 현장 감리에 대한 활동과 내용은 우리가 파트 등하면서도 잠깐 봤었거든요.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PMO와 또 비교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일부 뭐 여러 역할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안에 수행해야 되는 영역이라든지 뭐 많은 내용들을 이제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쓰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뺐고요. 그리고 K민즈 아까 이제 제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 이제 두 개 나왔다라고 했던 게 이제 K민즈하고 DB스캔이었어요. 근데 얘도 보면 개념 구성 요소 장단점 이런 문제들은 이것만 딱 명확하게 작성해주면 되니까 어쩌면은 좀 쓰기가 좀 더 쉽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트랜잭션의 특징인 CID 얘기하는 거고, 결합도 내공을 이제 쓰자라고 외우고 있죠. 그 내용들을 잘 접근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도 이제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실은 비교할 수 있는 관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선택을 했을 거고, 이제 캡슐러 같은 경우는 실은 아까 에어피도 마찬가지고 캡슐러도 마찬가지고 좀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스 코드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까지 나오면 상당히 이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실은 저는 공부할 때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코딩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반에서 또 준비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잘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보보호 제품 신속 확인제도 실은 저희가 이제 주간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손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비직교 다중 접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소고날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요걸 비직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트워크에서 다른 이제 다중 접속 방식하고는 타임슬롯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이제 크로스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예쁜 그림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안에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세네 가지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푼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트리 정렬은 트리를 이용하는 정렬 기법들을 써야 될지 실은 이 개념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쓰라고 했다면은 트리 기반의 정렬 알고리즘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썼을 거예요. 근데 실제 좀 찾아보니까 내용이 좀 다른 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선택을 했을 거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단어, 다시 이 목차 좀 잘못됐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의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입니다. 근데 특징 구성 요소 기대 효과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제 목차로 다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실은 우리 여기 작성하신 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작성을 해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좀 고치다 보니까 기대 효과까지 지금 작성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혹시 비즈니스 플랫폼 적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었는데 혹시 그런 실수는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특징은 양방향이고요. 플랫폼 기반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제품, 서비스, 상품들이 올라가고 거래가 되는 형태다. 그리고 차별화 서비스를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전체를 구성 요소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 딱 문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대 효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서 제시한 3대 기본원칙 및 10대 핵심 가치입니다. 자, 윤리 기준 정의,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의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 공공성 원칙, 합 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3대 원칙입니다. 어쨌든 AI를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준칙이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3대 원칙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고요. 그리고 이 3대 원칙을 실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조건 10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선,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준비들 하셨기 때문에 다들 잘 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AOP입니다. 경영학열 프레임워크의 공통성 부여, AOP의 정의, 핵심 관심사와 횡단 관심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세 개 특징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AOP다라는 것도 뭐 한글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목적 자체는 재사용성과 이제 공통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추가로 언급을 하셔도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도 뭐 다양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뭐 코어 비즈니스, 코어 핵심 관심사, 그리고 횡단 관심사, 그걸 크로스하게 집어넣는 일반적인 그림들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런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포인트 컷이라든지 어드바이스라든지, 그리고 위비분을 통해서 그 선택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삽입하는 과정인 것들을 가능하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즉, 왼쪽 밑에 있는 키워드들이 좀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구성 요소로 설명이 될 거고, 마찬가지 또 기대효과 또 물어봤어.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 품질 측면에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비공통적인 부분은 제거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유저 실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이고 품질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개발 측면이라든지 뭐 설계 관점에서도 장점을 쪼개서 이제 구분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감리. 감리 싫어하시는 분도 엄청 싫어하시는데, 그죠? 자, 정의부터 작성하고 활동 및 작업 내용, 각각에 대한 작업 내용을 쓰고 감리와 PMO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쓰셔도 되시고, 뭐 도식화 시켜서 쓰시는 거는 뭐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3회 독립된 기획, 즉 3자 관점이죠. 기관이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종합적 정보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이 정보 시스템 감리입니다. 그래서 감리 활동은 시작, 착수의 수행,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종료의 보고서 확정 및 통보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뭐 이렇게까지 다 쓰실 필요는 실 수도 있긴 한데 재현실이었나요 그 두? 네, 뭐그 관점으로 쓰셔도 저는 큰 틀에서는 절차이기 때문에 뭐 점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현실인가요? 네. 자, 그리고 차이점 PMO는 대기업 집단 참여 제한으로 중소기업 사업관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뭐 내부도 있고 외부도 존재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K-민즈 클러스터링하고 DB 스캔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가장 또 큰 차이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DB 스캔은 어떻습니까? 밀도 기반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반달, 초승달 모양의 데이터셋에 좀 더 어울리는, 그리고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사도 기반, 즉 비유사도적 거리 기반이기 때문에 비유사도 기반으로 가까운 놈들, 즉 값이 적은 놈들이 거리가 가까운 놈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K라는 숫자의 군집수만큼 군집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각각을 물었죠. 각각에 대해서 개념 구성 요소 장단점을 물었습니다. 참 많이도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1단락, 2단락을 크게 나눠가지고 K민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해 기준점을 중심으로 비유사도 거리를 측정하고 그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할당해서 K개의 묶음으로 구분하는 군집 알고리즘입니다. 특징은 뭐 데이터 중심점, 센트로이드, 즉 위치 기반, 즉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각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거리를 측정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군 양자화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불필요한 값들을 이제 맞는 값으로 이제 군집을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구성 요소 보면은 K 값 설정하죠, 파라미터로. 그리고 데이터 중심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리 기반의
각 그 군집에 이제 분류를 하는 형태로 이제 지금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점 단점 읽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DB스캔은 밀도라는 단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밀도 접근성 기반 이웃점들이 코어의 기준을 만족할 때만 그 이웃점으로 확장해서 계속 군집화를 진행해 가는 방법입니다. 키워드 코어 노이즈 보도 그리고 엡실론 반지름이죠, 그죠? 그 안에 코어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 수에서 민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K민즈는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단점은 노이즈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약간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군집하기에는 약하다는 거고 그 단점을 DB스캔으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DB스캔의 단점은 최소 이웃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밀도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잘못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이런 내용을 못 적으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관점에서 뭐 이런 형태로 뭐 알고리즘 속도가 느리다, 연산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형태로 구분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맞는 관점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징, 뭐 우리가 ECID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용접성. 근데 이제 이 네 개를 위에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원자성 올로 나싱이야. 그리고 모순 없이 일관적이어야 돼. 수행될 때는 타 트랜잭션은 진입되면 안 돼. 저장되면 영원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표현할 수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로 좀 분량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도식화시키는, 즉 개념을 개념화시키는 형태로만 표현이 돼도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자, 커플링. 자, 그래서 독립성이라는 주제에, 즉 모듈이라는 주제에, 독립성이라는 주제에, 그리고 그 안에 응집도와 결합도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응집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응집도는 결합도를 물어봤어요. 결합도는 모듈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척도다라고 정의를 했고 내공을 이제 쓰자. 그래서 결합도가 높다 낮은가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념화 시켜놨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안 쓰셔도 뭐 한판으로 해서 내용 기반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기법들까지 아니면 혹은 그 참조 즉 모듈과 모듈 간에 통신하는 호출하고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하는 그 구조들까지 뭐 파라미터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 가볍게만 표현해줘도 아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단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집도 살짝 터치해 주시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하고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반 있으실 때부터 풀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설계 기법에 세 가지 명구경이 있고 구조만 화이트로 가고 나머지 명세와 경험은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로 딱 간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뷰를 싹 쳐주고 두 가지를 정의 기반으로 비교해주고 그리고 각 기법들 사례 기반으로 다양하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들이 이제 주요 기법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반드시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념적으로 해가지고 로직을 보면서 혹은 블랙박스 이제 인풋과 아웃풋 결과로만 테스트한다. 뭐 이런 내용은 개념적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캡슐. 뭐 지금 보면 그죠 주제에서 뭐 하나의 특성들 막 이런 것들 문제 다 끄집어냈어요. 뭐 내실 게 없었었나 봐요. 그렇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 캡슐화 실세계의 객체를 객체화해 재사용성을 향상시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속성과 메소드를 하나로 묶어서 객체로 구성하는 원리 객체 지향의 특징을 우리는 캡슐화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개념적으로 살짝 표현을 했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그죠? 좀 사례 기반 요 베이스에서 빈 느낌이 안 나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들 비저빌리티까지 밑에 접근 지정자까지 같이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밑에 코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면은 뭐 7점 저 위에 것까지만 작성되면은 완벽하게 작성이 됐다고 하면 6.5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분명히 소스 코드 쓴 사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한 6점에서 6.5점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기대치를 아마 채워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드형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인프라 자동화, 즉 어쨌든 얘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우리가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고 그 개발 환경이라든지 혹은 뿐만 아니라 이제 그 CI/CD 그러한 형태들을 다 구성을 해요. 실제 이제 저희 멤버들 중에 이제 테라폼이라는 그 솔루션을 이제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라고 해서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 읽어보겠습니다. 물리적 하드웨어 구성이나 인터페이스 구성 도구가 아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의 파일들을 통한 컴퓨터 데이터 센터의 관리 및 프로비저닝 기술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이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이클들을 서버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환경들을 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자동화 인프라 설계를 지원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한 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동일하게 그림도 코드형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반으로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 녀석 젠킨스 패브릭 이런 솔루션들,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솔루션들인 거고요. 컨피그레이션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쓰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트스트랩 쪽도 다크라든지 클라우드 CL 각각의 별도의 하나의 영역들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그냥 흘려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 제품 신속 확인제도 신기술 융복합 제품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와 인증 기준으로 완제품을 평가한 뒤 평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부문에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CC 인증이라든지 이런 보안 제도들이 어땠었나요? 어떤 변경이 있었을 때 재인증을 받는 그 시기가 상당히 길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2년 11월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절차 신속 확인 대상 검토하고요, 확인하고 사후 관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동안 조금 연말에 이제 자주 기사가 됐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비직교 다중접속이죠. 그래서 다중접속입니다. 그래서 5G 주요 후보 기술 중에 하나로 셀의 주파수 용량 향상을 위해 동일한 시간, 주파수, 공간 자원상의 다수의 사용자들을 위한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여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중접속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개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네트워크를 하든 어떤 신호를 보내든 그 과정에서 여러 개를 병렬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비직교 접속은 여기 보시면은 송신할 때는 중첩시켜요. 그래서 그 중첩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의 신호 단위가 원래 일반적으로 신호가 이렇게 간다라고 주파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파수의 진폭을 짧게 하는 게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요 주파수를 짧게 하는데 요거를 겹쳐서 보낸다면 어때요? 간섭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호는 더 빠르게 많이 멀리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하겠다는 게 비직교 다중접속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중첩 코딩이라고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겹치기 때문에 간섭 제거 기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서브 캐리어라든지 타임 슬래시라든지 프로퍼티라는 키워드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적용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제 다중 접속 방법하고 비교해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트리소트. 정렬되지 않은 원소들을 이진 탐색 트리로 구성한 후 중위 순회 방법으로 순회하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은 실은 힙트리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 다르죠. 힙트리 같은 경우에는 정렬하는 방식이 최상위 노드의 맥스 혹은 민으로 구성해가지고 그 값들을 빼고 트리를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인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정렬 전에 이진 탐색 트리 구성을 해놓고 시간 복잡도는 n log n입니다. 그리고 힙트리의 유사나 원소 크기에 따른 자식 노드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이진 탐색들이 중위순회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해가지고 쭉 흘려서 절차까지 사례 기반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들이 이 수준으로 작성을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동일한 방법을 썼을 텐데 뭐 AVL 트리든 가다가 막 썼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APL 트리도 이진 트리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B 트리도 뭐 이제 MA 트리에서 3웨이면 이진 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맞다라고 해주기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이걸 다 이렇게 쓰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교시입니다. 2교시인데요. 지금 봐보면은 소프트공학이 3문제, 보안이 1문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1문제, COS 1문제 이렇게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소공생물학이 출제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고 개발 측면에서의 현황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애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리팩토링까지 같이 출제가 됐는데요. 리팩토링은 실은 컴시용에서 지금 출제가 됐어요. 1교시로. 그래서 이번에 좀 중첩된 문제들이 꽤 좀 몇 문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2교시용 봤었을 때는 어쨌든 전체 네 문제 선택하는 데는 좀 어려운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사회 모원 제가 한 번씩 사례를 들었었는데 공공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상당히 이제 감동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상화 문제가 첫 번째로 나왔고 LDAP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LDAP 문제도 이제 나왔는데 아마 이제 가상화하고 LDAP을 좀 푸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 외 네 문제를 이제 어떻게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혹시 푸신 분들은 방향성만 좀 맞고 몇 가지 키워드들만 좀 나와주고 잘 연계만 됐다라고 하면은 고득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에 1번 가상화 안 풀 거고요. 2번 접근 제거 요 LDAP 실은 저는 이 문제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덱하고 LDAP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그 연계에 대한 취약점 관련된 논문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까지 좀 언급이 되고 대형 방안까지 연결이 되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가신 분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쓰셨으면 이제 고득점. 그리고 딥뷰는 이제 엑소브레인하고 딥뷰를 묻는 문제가 108획대 기출이에요. 그래서 엑소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개발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제 엑소브레인은 다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딥뷰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 쪽에 디펜던시한 애트리에서 연구하는 한 분야를 또 이제 정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108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108에는 엑소브레인과 딥뷰의 개념과 기술 요소를 설명하라라는 거였는데 얘는 딥뷰만 빼서 이제 출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 제가 한 번씩 스마트 가로등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스마트 CCTV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영상을 인지하고 하는 게 이제 애트리에서 연구하는 주제가 딥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묻는 대로 얘기를 하기 전에 가상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주는 혹은 여기 세 가지 물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전체 한번 요약해 주는 거를 1달라고 했고 얘는 지금 정의화 시키고 갔어요. 근데 실은 정의화 시키고 가는 방법은 그다지 썩 좋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래서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까지 이제 물었기 때문에 실은 이 프로토콜들의 취약점도 존재를 하거든요. 거기까지 좀 끄집어내서 가준다라면 좀 더 좋은 풍부한 답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체제 프로그램 동작 방식을 먼저 파일 실행하고 프로세스 생성하고 메모리 적재하고 실행 순번 대기하고 있다가 CPU로 들어가서 실행을 하고 가상화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식은 자원이 먼저 할당되어야 되고 그 할당하기 위해서 뭡니까? 권한을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과정 다음에 가상화된 환경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적재가 되고 이제 동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걸 구성을 해주는 이제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들이 텔넷이라든지 알로그인한 터미널이라든지 RDP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는 해놨네요. RDP 공격이 이제 보안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 방안을 작성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해주신다라면은 SSH도 많이 쓰는 이제 원격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런 것도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접근 제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을 좀 해줬으면 한다라고 했고, 지금 여기 우측 밑에 보시면은 대구로 전송되는 요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류별로 로그에 기록하고 축적되는 통계 및 로그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여 LDEM 요청 통제 및 접근 통제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묶어줬어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이 앞단에 나와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접근 통제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하시니까 맥대갈백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LDAP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 인증 프로토콜이고 레디우스라든지 뭐 또 다이아미터 이런 방법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하기도 하고, 또 액티브 디렉토리도 이제 하나의 유저 기반의 모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매니지먼트 해주는 도구잖아요. 뭐 MS 디펜던시 하게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들까지도 뭐 이렇게 터치하면서 끄집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로우는 이렇게 뭐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그 뭐죠? 그거 있잖아요. 저거 이게 생각이 안 나냐? 저거 보안해 보시면은 저기 SSL 인증하는 절차 그거 기반 그런 느낌으로 좀 써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작성하셔도 얼추 맞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딥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우측에 보면 효과라고 해가지고 재난재해 모니터링, 도심 안전사고 예방 신속 대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실은 이제 요게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 보시면은 밑에 간글 보시면은 앞에 그 내용을 살짝 요약해가지고 기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뷰의 개념, 묻는 것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묻는 게 두 가지 있는 질문이 이번 2, 3, 4교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개념을 물었는데 이거 개념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개념도 그리고 나서 개념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시고 특징 쓰셔도 되시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딥뷰는 영상 처리이기 때문에 영상 처리에 있는 디바이스 영역, 네트워크 영역, 그리고 알고리즘 영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뭐 다른 형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네, 제가 감동했던 문제예요. 자, 발생된 문제, 공공 차세대 자꾸 실패하고 있는데 왜 그래? 문제점이 뭐야?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재 걸어야 돼? 대책이라든지 법제도는 어떻게 보완해야 돼? 뭐 우리는 소프트진흥법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스템 오픈 가능 여부를 판단을 위한 지표는 프로젝트 관점에서 현재 건강성, 우리 뒤에 WS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대표적인 그 시대에 또 이제 그 시점에 인력이라는 문제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뭐 동기부여 관점에서 혹은 인력들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다양한 관점으로 지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요상 불명확과 적정 대감이 지금 시스템 검수 미흡이라고 해서 그냥 다 문제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책 및 법제도 보완 방안 요 세 가지 관점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1, 2, 3번이 우측으로 넘어갔죠. 넘어가가지고 대책 방안, 감리, 테스트 강화, 뭐 RFP 사전 심사제 뭐 등등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법제도, 발주 지원 제도, 시스템 관리, 가업 변경 추가 제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앞에 있는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어져서 그 내용들 근데 플러스 기타까지 해가지고 넣었고요. 그리고 지표는 기능 지표, 비기능 지표. 얍삽하네. 잘 썼어요.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각 기능 관점, 어쨌든 시스템이 기능이 다 구현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요구사항이라는 건 기능과 비기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아요. 좋은 답안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관점에서 여러 지표들도 분명히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쓰신 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자일. 에자일에 대해서는
네, 뭐 너무 많이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얘는 문제 자체가 에자일을 방법론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락에 쭉 방법론에 지나 딱 보여주고 현재의 방법론은 뭐예요? 에자일 어떤 형태예요? 반복을 하죠. 그리고 어때요? 고객과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죠. 그렇게 진화하고 있어요라고 설명을 해주고 구조적 방법론과 에자일 방법론 가볍게 비교하고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2의 가나를 2달러로 묶거나 혹은 가를 뭐 한 달러로 빼셔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느낌상 흐름상 3달러기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한 거잖아요. 에자일 잘 돼? 그럼 어떻게 잘 돼? 그럼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가나는 그 배경 지식을 아는지만 체크하는 정도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핵심 키워드들을 위주로 해서만 언급을 하셔도 충분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 3판으로 나눠놨는데요. 그래서 뭐 고객 관리, 산출물 생성성, 어쨌든 동작하는 속도에 더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프로세스는 근데 문서화를 없애겠다는 내용은 아니죠. 간소화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여러 관리 관점에서 즉 정부 시스템이 운영과 유지 보수율을 높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팩토링하고 디자인 패턴 뭐 둘 다 공통점 하나 끄집어내면 됩니다. 뭐 생산성, 유지 보수성, 뭐 모듈화를 끄집어내셔도 되시고 뭐 원하시는 거 다 끄집어내서 일단락에 왜 중요한지를 언급을 하고 배드 스멜 제거, 리팩토링 관련돼 가지고 쭉 어떤 투기법을 정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리팩토링과 디자인 패턴의 정의가 한 달락. 그리고 나서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 달락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많이 쓰셨대. 뭐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 여기 만약에 혹시라도 디자인 패턴 기법들 혹은 리팩토링 기법들을 쓰신다라고 하면 뭐 가볍게 몇 개 정도로만 터치하셔도 그래 아는구나. 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알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럼 맨 끝에 그게 또 한 번 더 마지막에 마무리되면은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각각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8시 15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3교시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4교시가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지금 8시 16분인데 20분까지 잠깐 4분만 저희한테 좀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은 바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3, 4교시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잠깐 빨리 잠깐 쉬셨다가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아까 페이지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껐었는데 혹시 그 객체 지역 거기서부터 아니 다음 제가 넘기면 돼요. 이것만 좀 틀어주세요 지금. 아, 20분인데. 됐나요? 된가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이어서 3교시 이제 피곤하시니까 빨리 3교시하고 4교시 마무리해서 보고 그냥 문제 살짝만 터치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3교시 문제는 보면은 속태공학 나왔고 인공지능 PTA 쪽에 두 문제, 경영 쪽에 두 문제. 실은 경영 쪽에 넣을까 말까 했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실 거고 DB 한 문제 푸는 문제 나왔죠, 그죠? 네. 뭐라 안 되는데. 네, 이거는 3교시도 전체적인 수준은 중이라고 봅니다. 토픽만을 봤었을 때는 이제 대부분 다들 아시는 즉 네 문제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들이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다만 어때요? 이게 묻는 게 또 너무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네다섯 개 묻는 문제들도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빠지지 않고 작성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보시면 저는 이제 저기 EDA 빅데이터로 지금 잘못 표기해놨는데요.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EDA 우리 익스플로리 데이터 뭐죠? 어널리시스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사람이 이 편견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고 나서 내용을 딱 보니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묻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잘못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쪽으로 넘길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먼저 풀 거다. 왜냐면은 실은 여기에서 이제 중재자 토폴로지라는 단어하고 브로커 토폴로지라는 얘기를 쓰긴 했지만 결론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카프카의 주요 기능이 그 두 가지를 다 구성할 수가 있다는 제가 설명을 한 번씩 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브로커 기반의, 즉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브, 컨슈머와 프로듀서 형태로 이제 동작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직렬화시켜준 메시지 큐 기반에서 데이터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유실을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두 가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 쓰시면은 맞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거 선택했었을 거고 요새 자꾸 데이터에 꽂혀 있어가지고 데이터 한번 너무 반가워요.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마이닝 풀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ISP, ISMP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세 번째 풀었을 거고, 네 번째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WBS 풀까? 푸는 문제가 여기 안에 어디 갔지?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4교시였나 그게? 죄송합니다. 푸는 문제가 4교시였네요. 제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가서 네. 여기서는 이제 고민했던 거는 WBS를 풀어야 될지 혹은 저기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서 풀어야 될지. 근데 단계별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 저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 총괄 책임자의 역할은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진단 및 개선도 명확하게 절차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명확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꼈고요. 그리고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딱 그 가이드에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두 문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네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ISP, ISMP, ISP 중장기 계획, 그리고 그 안에 프로젝트 단위에 대한 기능 점수 수준에 대한 계획, 그래서 ISP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공통 가이드 이제 6판이 나왔다는 것도 잘 알고, 그 차이점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관점들을 언급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이드 수립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조금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클라우드 신기술 그리고 ISMP에 대한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 가이드가 수립이 됐다라는 주목적을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두 가지 차이
개념적인 표현 그리고 절차적인 표현 이 두 가지만 쓰셔도 충분히 많은 양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키워드들 있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관점의 ISP 그 중에 하나에 대한 RFP 기능 점수 이런 단어들은 좀 나와주는 게 확실한 차이를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출물도 실은 저희가 계속 다 준비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ISP하고 ISMP별로 뭐 산출물 어마어마하게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까지 추가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WBS 얘는 묻는 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죠? 왜냐면 WBS 하나로도 이제 정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묻는 것까지 많아버리니까 살짝 좀 헷갈리거든요. 원칙, 장점, 고려사항 원칙, 장점, 고려사항 이걸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그 짧은 순간에 구분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 끝에 보시면은 어쨌든 WBS로 일정 관리했는데 일정 지정되는 거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EVM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확인했어. 프로젝트 관리 툴 같은 걸로 확인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 지연이기 때문에 일정을 만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야근해야죠. 뭐 그죠? 네, 뭐 그런 여러 기법들을 쓰는데 뭐 실무 관점, 프로젝트 관리 관점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다양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WS 작성 원칙 보시면 어쨌든 100%를 80아워 룰이라는 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WBS의 작성의 장점, 효율성, 명확하다, 중복 최소화할 수 있다. 일감을 빠짐없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고 또 이제 롤링 웨이브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일감은 근거 왔었을 때 상쇄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프로젝트의 여러 프로세스 관리 영역별로 장점들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려할 때는 어쨌든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실은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상위 즉 3에서 5단계가 가장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럼 이제 하위 단계로 내려갔을 때 합은 상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언급하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연시 만회 대책으로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 연기는 무슨 일정 연기예요? 그 말도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고객이 착하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고객을 만나는 거는 뭐 여러분 생애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쳐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인력 추구한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실무 관점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에 대한 고객 협상 그리고 일감에 대한 이제 다른 이관 이전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마이닝과 통계의 차이, 정형 데이터 마이닝과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비교, 비정형 마이닝 중에 오피니언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수행 절차와 비교. 엄청 많아요, 그죠? 하나, 둘, 셋, 지금 4개를 묻는 거네요, 그죠? 하물며 비교를 또 물었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작성하는 게. 자, 마이닝, 데이터에서 숨겨진 의미와 패턴을 발견하는 분석 기법이고, 통계는 뭡니까? 통계는 어제 모집단이라는 거를 추론하기 위해서 표본을 이용을 해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는 뭐 기술 통계가 추론 통계 있다, 마이닝에는 정형 마이닝이 있다, 비정형 마이닝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정형 마이닝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즉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 혹은 비정형 데이터도 구조화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원소스 그대로 즉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혹은 프로세스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거기를 해서 키워드 익스트랙션 뭐 이런 기법들 써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기법이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놨고요. 뭐 분석 관점에서도 뭐 사례 관점에서 다양하게 비교해놨네요. 오피니언 마이닝은 실은 텍스트 마이닝의 종류로도 보셔도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피니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긍정, 그 텍스트에서 혹은 뭐 음성도 되긴 하지만은 뭐 그쵸 뭐 이제
인공지능 콜센터 이런 데서 보면은 음성을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클레임이라든지 고객이 문의한 내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은 너무 잘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를 자연한 처리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라고 했고, 마무리할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 사례가 있네요, 그죠? 사례를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걸 별도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한 번 더 묶어주셔도 돼요. 묶으셔도. 왜냐면 비정형 마이닝 기반으로 해서 묶어주고, 그 비정형 마이닝에 대해서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의 또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여기다가 쭉쭉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우려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괄 책임자, 데이터 품질 관리 총괄 책임자의 역할은 정책 및 지침 내리고 관리 계획 만들고 구축 운영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품질 관리 활동, 이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전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수행해야 될 활동들을 언급을 했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조직 구성, 대상, 진단 개선, 표준화, 표준, 연계 데이터 정합선, 산출물 이런 내용들까지 언급을 해놨습니다. 맞네. 생명 주기별. 이 생명 주기를 계획, 구축, 운영, 활용 단계로 두나 보네요.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고민했었거든요. 각각 별로 어떤 활동들이 있다까지는 쓸 자신이 없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진단과 개선 이제 각각 세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씩을 잘 적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진단은 정의하고, 진단 실시하고, 진단 결과 분석도 아무것도 안 해보니까, 그죠? 개선은 개선 계획, 개선 수행, 품질 통제가 끝에 이제 붙어 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한다. 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입니다. 벌써 어마어마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그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다 준비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구성 요소인, 근데 요거는 조금 이 풀이를 조금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두 가지를 그냥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토폴로지 구성 요소인 중재자 토폴로지와 브로커 토폴로지를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비교 문제는 2단락도 비교, 3단락도 비교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교는 충분히 해놨어요. 그럼 지금 보니까 지금 3의 가가 2, 3의 나가 3 이렇게 해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비교가 지금 3의 가에 들어와 있고요. 3의 나는 이제 운영 특성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해놨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금 2단락 같은 경우에는 실은 1단락으로 가볍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도 비교가 나왔었을 때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채점만의 성향이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재자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큐가 저기 딱 중간에 딱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벤트 큐가 별도로 여기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각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형태인 거고, 브로커 토폴로지는 보시면은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걔를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각각 채널별로 분리를 해놓고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이제 프로바이더하고 컨슈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쓰셔가지고 각 영역별로 처리되는 것들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쓰기 싫어요, 항상. ESG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은가 모르겠어. 제가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왠지 ESG는 그래요. 자, 어쨌든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는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묻는 게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측면의 ESG가 이렇게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작성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측면에서의 ESG가 이렇게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하셨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마 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은 4교시 문제입니다. 4교시는 보안 COS, 소프트웨어 공학 DB. 여기 나오네요. 여기 풀이 문제가.
자, 경험에 입각한 경험을 묻는 게 유난히 많았던 교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종교와도 실은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딱 식별자를 알려줬죠. 알려줬기 때문에 이 식별 필드가 4개밖에 없었고 식별자는 2개라고 알려줬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 식별자에 완전 종속인 놈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무엇일까만 딱 생각을 해봐도 아, 얘는 부분함수 종속일 거다라는 판단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푸는 문제가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푸신 분들은 제가 2차 전교와 기반으로 작성을 하셨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인포스틸러 문제 있었었고요. 전 안 풀었을 거예요. 왜? 정보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설명하래. 정보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DB 풀이 문제 아까 설명드렸고, 반도체 생태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제 지금 제가 글자 오타가 있는데 이걸 그 스마트 텍스트로 끌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제 완전한 이제 해설집이 올라갈 때는 다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비교, 가치사슬, 그리고 비전과 전략, 이게 딱 문서로 있어요, 주기동에. 그래서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인 거고요. 자, 그리고 몽키 테스트하고 회기 테스트,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 포함된 주요 사항. 자, 몽키 테스트는 저희가 다시 카오스 테스트에 보시면 카오스 몽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이제 운영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이제 몽키 테스트, 아까 이제 카오스 몽키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거랑 좀 많이 헷갈리신 것 같은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몽키 테스트는 약간 세너티 테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보시면 뒤에 회기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회기 테스트와 그 카오스 몽키는 실은 연결시키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는 주제가 그걸 많이 이제 몽키 나오면 떠올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터치를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셔라. 자, 묻는 건 뭐다?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 대한, 다시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서 포함돼야 될 내용, 이 주요 사항이다. 이것만 잘 써주시면은 앞에 거 크게 많은 영향은 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 분석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너무 잘 쓰실 거고, CSP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그 클라우드사의 그 SLA를 봐보면은 장애가 4시간 놔도 보상을 못 받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좀 당했나 봐요. 네, 뭐 그런 내용들을 묻고 싶었나 봅니다. 자, 인포스텔라. 자, 보안이요. 사용자 앱 브라우저의 계정 정보를 비롯해 암호화폐 지갑 정보, 이메일이나 VPN 클라이언트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는 인포스텔라 약성 코드가 전체 66%까지 이제 공격으로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묻는 거는 개념을 설명하고 공격 절차와 대응 방안을 조직의 정보 보안 담당자, 왜 이렇게 정보 보안 담당자를 좋아해? 어쨌든 개념하고 공격 절차까지는 잘 전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달락에 이제 개념을 아신다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대응 방안. 그냥 있는 거 그냥 가져다 쓰신 거예요. 뭐 정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든 아니든 쓸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공격에 대한 사용자 입장, 다시 뭐야 이거, 정보보안 담당자라고 했는데, 오케이,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보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 2개 나눠가지고 대응 방안을 다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순서는 안 풀었을 거다. 자, 이상현상 3가지와 발생 이유, 뭐 갱상삽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사례로 기반으로 설명을 했고, 해결 방안은 어때요? 종교화해야죠, 뭐, 그죠? 종교화 해야 된다는 거고, 3단락에는 이렇게 ERD 기반으로 작성하셔도 되시고, 지금 식별자가 아마 2가지를 뭐라고 했지? 이게 학번하고 수강 코드라고 식별자를 알려줬네요. 그리고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앞에 있네요. 지금 보면 학번과 수강 코드가 기본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복되어 있는 값들이 학과에서 쭉 이제 중복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요거 분리해내면 돼요. 분리해내면 이거 학과를 기본키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번과 수강 코드가 결정하는 놈은 뭐냐면은 지도 교수고요. 그리고 수강 코드가 결정하는 놈은 학과예요. 학과. 그래서 이제 수강 코드와 학과를 끄집어내야 되죠. 그렇게 2차 정규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학번과 수강 코드 T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아직 쓰다가 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학번과 수강 코드와 지도 교수가 한 테이블이고요. 수강 코드와 학과가 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수강 코드가 1, 그리고 학번과 수강 코드가 n, 이 형태로 이야기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는 너무 잘하세요. 저장만 하는 게 메모리, 그리고 연산까지 하는 게 비메모리, 그리고 거기에 종류들 있죠? DRAM, SRAM이 메모리, 그리고 CPU라든지 우리 최근에 하는 저기 뭡니까? 유로모 피치, 이런 좋은 단어들 여기다 딱딱 언급해주면 너무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게 그림이 딱 있어요. 가치 사슬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팹리스 해가지고 하는 영역도 있고, 파운드리에다가 설계 줘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있고, 아니 통째로 다 맡기는 방법이 이제 IDM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밸류 체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여러 관점들을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비전과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성장을 위한 인력 양성, 이번에 거기도 수백억대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까지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그리고 편리스 파운드리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 민간 협동 대규모 인력 양성,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 실제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몽키 테스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엮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예를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변경이 됐는데, 혹은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즉 실제 통합 테스트가 가능한지 몽키 테스트를 가볍게 해보는 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제 항상 보면 개발하는 과정에 사이드 이펙트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관점이 이제 회기 테스트다라는 걸로 이제 통합 테스트로 연계돼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주면은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적용 가능한 영역별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몽키 테스트는 시험할 부분, 조작법의 상정이나 개발자의 의도에 대한 고려 없이 실험 실시자가 즉흥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기 테스트는 너무 잘 아시니까 읽어볼까요? 테스트 중 발견된 결함은 수정 외에 다른 모듈 기능과 문제가 없는지, 수정으로 인한 새로운 결함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통합 테스트, 완먹기 커리스라는 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통합 테스트는 여러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또 완료 기준이라는 거는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 그리고 테스트 범위, 수행 전략, 담당자 일정, 그리고 결함 관리 방안, 아까 중간에 완료 기준, 이런 내용들도 언급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IT 투자 분석의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분석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많아요, 그죠? 투자 평가를 했었을 때 기대 효과를 전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절차 계획하고 도입 구축하고 운영 지원하고 개선 폐기한다. 이거는 사전 중간 사업 평가만 써도 되지 않나? 그렇게 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에도 실은 그 내용이 좀 들어가긴 해서 좀 중복 느낌 나긴 하네요. 각각을 물었는데, 그럼 이제 실은 계획, 구축, 운영, 개선 폐기 이걸 적어야 되나? 이건 IT 투자의 프로세스가 아닌데, 그죠? 혹시라도 이걸 물었는 거라는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IT 라이프 사이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 중간 사업 평가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측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보여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출제자가 위에 있는 프로세스 IT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프로세스는 사중사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워크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분석 방법론 너무 잘 알죠? 리얼 옵션, 코스트 베네핏, 멀티 크리테리아 거기 있는 각 방법론들을 작성을 구분을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하나로 사례로 표현해 주시면은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 끝으로 이제 CSP를 사용하려고 할 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쵸?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자, 클라우드 아웃소싱에 대한 요구사항, 리스크 관리 시 고려사항, 리스크 관리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전체가 지금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보니까 요구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 범위, 관리 정책, 위험 관리, 그 중에 리스크 관리할 때 고려사항을 하나 뺐고 이때는 거버넌스, 전문 조직, 계약 관리, 대내외, 보안. 실은 이제 보안적인 부분도 아직 클라우드에서 다 회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쵸 전문 조직 저 내용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실은 MSP라는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벤더 종속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ITO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응 방안은 데이터 관리 약간 조금 연계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관리, 훈련 및 사고 관리, 추구 전략 수립, 안전성 확보, 보안 모니터링 및 취약점 분석.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확장해가지고 좀 브리핑하는 형태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나온 내용들로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점수는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뭔가 좀 꼬였네. 이게 지금 죄송한데 지금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정보관리기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운영기술사 시험 문제 빈도수가 맞습니다. 딱 보시면은 COS가 절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아요. 네트워크도 이번에 출제가 많이 됐고요. 보안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9에 봐보면 COS가 1교시에 4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보안 2문제. 소프트웨어공학은 양쪽에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럼 네트워크 2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만 한번 볼게요. 자, PIM 출제됐고요. CSAP가 여기 출제가 됐네요. 보안 관점에서 와프 여기 출제가 됐고 스마트 팜이 아니라 스마트 피니시 팜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페어 프로그래밍과 핑퐁 프로그래밍. 핑퐁 프로그래밍만 찾아보니까 페어 프로그래밍 더하기 TDD더라고요. 그래서 핑퐁. 저는 이거 생각을 이렇게 안 했었는데 페어 프로그래밍 했는데 야 이거 협업이 잘 안 되니까 네가 잘해 내가 잘할게 이런 관점에서 핑퐁 친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TDD를 포함시키면 핑퐁이더라고요. 그리고 COS의 3상태 버퍼 그리고 리팩터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빈출인 소스하고 채널 코딩 나왔고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메모리 출제가 됐고 캠도 이것도 실은 오래전부터 출제 예상이었는데 이전에 2교시로 붙었었는데 우리 1교시로 별도로 나왔습니다. 자, 투링 테스트 다들 잘 하시는 거고 그리고 빈출인 라이스로하고 라이트백 방식 비교 이것도 나왔고요.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제도 5억 이상이다 소프트웨어 단위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 장터에 등록해 놓으면은 비딩 없이 물론 GS 인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까지 출제가 됐어요. 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PCI 인터페이스를 대체한 CXL 인터페이스를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합니다. 제가 신문기사에는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 내용이 실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TIA942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표준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거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난 것 때문에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MPEG-1을 계승하고 이제 몰입형 압축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MIV 이번에 기출됐고요. 리먼의 소프트웨어 진화의 법칙 7개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2교시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풀라고 그죠?
뭐 개념 쓰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뭐 원리에 대한 다시 소프트웨어 진화 법칙에 대한 원리를 쓰고 그러고 나서 그 7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규모 산정은 빈출입니다. 그죠? 얘는 관리 응용 안 가리죠. 똑같이 또 출제가 됐어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실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련된 문제가 이제 거의 소공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건 알파, 베타 개발 환경의 실제 개발 환경에서 운영 이제 시스템이 오픈되는 걸 가정하고 하는 테스트 알파,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베타, 고객 관점에서 하는 테스트를 인수 테스트는 고객이 반드시 컨펌이라는 절차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스케줄링 기법 관련해가지고 단일 큐 멀티 프로세서 그리고 멀티 큐 멀티 프로세서가 출제가 됐고요. 아주 원론적인 토픽이죠. 스위치에서 L4하고 L7까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 보니까 또 저희 반에 한 분 좋아하실 분이 떠오르는데 어땠나 모르겠네요. 내일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실은 이제 현황이에요. 병원 정보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정보 공유 센터를 이제 차세대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양자 컴퓨터. 근데 양자 우월성과 양자 결 이름이라는 개념까지 그리고 구현 방법들, 그거는 큐빅 구현 방법이 있고 실제 지난 주기도 저희가 따로 정리했던 그 내용들까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더넷 정의 얘도 딱 스위치랑 거의 같은 레벨이죠, 그죠? 원론적인 토픽입니다. 자, 그리고 SDRAM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좀 깊이 있는 내용이 한 교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4교시는 TCP, UDP, SCTP 세 개 비교. 뭐 이것도 지금 다 준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가 됐고요. 뭐 에드홈 얘기만 나오면 뭐 IoT 또 올리셔도 되는데 프로토콜 뭐 JDVM이라든지 AODB 이런 프로토콜들이 존재를 하는데 에드홉 라우팅 프로토콜에 그 중에 이제 AODV를 한 뎁스 있게 물어봤어요. 실은 응용하시는 분들 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포렌식 나왔습니다. 그죠? 이미징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밑에 이미징을 활용한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더 뎁스 있는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렌식 관련돼가지고 그 하나의 기술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생태계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개요와 주요 역할이에요.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모델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 즉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모델의 어떤 성능 관점에서의 타당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데이터셋은 절대적으로 트레이닝과 테스트셋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디테일 플랫폼 응용에도 출제가 됐어요. 개요와 추진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 풀었을 거니까. 자, 그리고 무선 충전 기술 관련된 내용. 이것도 선택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표준화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물어본 내용인데 표준 동향을 잘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꼈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응용에서도 이제 트렌디한 것들, 원론적인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표정이 상당히 궁금한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고생하신 것들에 대해서 잘 봤다 못 봤다를 떠나가지고 본인을 정말로 칭찬해 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해설책 관련된 내용과 많이 내가 쓴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다. 결과 나와봐야지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루 이틀 다만 이제 복귀는 꼭 해주세요. 복귀 꼭 하고 마무리하시고 좀 한동안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 정리하시면서 마음을 좀 비우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또 이제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서 분명히 시험 근접했었을 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신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동안에 보셨던 써본의 노트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모으는 작업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결과 나오는 날 우리
웃으면서 소주 한 잔 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